지금까지 기하급수 경제에 대해서 기하급수적 성장, 또 기하급수 시대, 뭐 이런 매크로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이러한 기하급수적 경제, 기하급수적 성장의 상황, 기하급수 시대를 주도하는 그러한 기업들의 특징에 관해서 혁신생태계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하급수 기업의 기하급수적 조직의 중요한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기하급수 기업이란 건 뭐냐면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또 첨단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의 영향력, 실적 이런 것들을 기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동종 유사 업계의 기성 기업들 대비 현저히 큰 폭으로, 이 현저히 크다는 게 어떤 의미냐, 적어도 10배 이상 되는 이런 영향력 또는 실적을 창출해내고 그것들을 지속 유지시키는 그러한 기업을 기하급수적 기업 또는 기하급수 조직이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기하급수 시대의 중추적인 플레이어, 그걸 이제 기하급수 기업이라고 우리가 한번 규정해보자는 겁니다. 핵심은 새로운 기법, 더 빠른 기술 진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활용해 나간다는 겁니다. 더하기 개념이 아니죠.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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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수 개념으로 계속 적용하여 기업의 성과, 영향력 이런 것들을 빠른 속도로 최소한 산업평균의 10배 이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문샷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샷. 문샷은 뭐냐면 달을 뭐 이렇게 사진으로 찰카닥 찍어봤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샷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그냥 이제 문샷 혁신, 문샷 도전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문샷이라고 하는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기하급수적인 어떤 성과, 영향력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회사에 또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사실은 작년이 되겠죠. 작년 대비 보통 5%에서 10% 정도의 개선 또는 성장을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올해의 성과로 이걸 제한하거나 확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보통 누구나 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점점 조금씩 계속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경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임원이나 본부장으로 있는데요. 자기 사업본부의 성과를 과거보다 100% 성장시키겠다고 막 얘기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너무 과도하고 좀 이렇게 몰지각하고 무식한 발상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냐면 10% 아주 커지면 30% 정도 좋아지는 거 이것만 해도 대단한 목표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문샷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달에 관심이 있습니다. 달을 참 지켜보는 걸 좋아하고 달을 쳐다보면서 소원덕이 빌면서 야 달이 참 멋있네. 달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보통 하는 행동은 뭡니까? 뭘 산다고요? 망원경을 하나 구매할 겁니다. 그래서 달을 쳐다보는 거죠.
그냥 육안으로 볼 때보다 망원경으로 보니까 달이 훨씬 더 잘 보이고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면서 야, 달이 저렇게 생겼구나. 달 저 지역은 멋있는데. 진짜 토끼는 살지 않지만 멋지구나 이거. 뭐 이렇게 달에 대해서 망원경을 보면서 흐뭇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조금 생겼습니다. 달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망원경으로 달을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과거에 망원경 배율이 100배 배율이었다면 돈이 좀 생기고 여유가 좀 더 생기면 더 공기가 맑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100배짜리가 아니고 이제 뭐 한다고요? 500배짜리 렌즈로 교체해서 달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또 돈이 더 생기고 시간이 되면 더 멀리 더 깨끗한 데 올라가서 심지어 하와이 화산에 어디 올라가서 천문대 바로 옆에서 또 더 좋은 배율의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망원경의 배율을 높여서 달을 계속해서 잘 관찰한다 칩시다. 그럼 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과거보다는 더 선명하게, 더 구체적인 달의 지형, 달의 모습, 달의 그림자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달 표면 50cm 밑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달의 표면만 계속 보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달의 속에는 뭐가 있을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달의 뒷면은 지구랑 달이 같은 속도로 같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달의 뒷면이란 거 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망원경 아무리 배율 좋아도 달의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달의 뒷면에 뭐가 있는지 우린 잘 안다 모른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 망원경 배율 높여서 될까요? 아니면 우주선이라도 타고 로켓을 타고 민간인으로서 달나라에 한번 가야 될까요? 문샷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문샷 혁신 또는 문샷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과거보다 조금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고 본질적인 요소를 급격하게 개선시켜 대상이 되는 내용들을 훨씬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걸 우리가 문샷 기반의 사고, 문샷 기반의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달을 제대로 알려면 달에 갈 방법을 찾아야지 망원경 배율을 높여서는 달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문샷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하급수적인 어떤 기업의 목표 설정, 혁신 추구 노력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관점 자체가 과거보다 조금 개선이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을 꼭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반적인 기하급수 기업이 어떻게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탁월한 미래를 만들어가는가에 관한 여러 내용들 중에 이 기하급수 조직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들 중에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목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MTP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목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기하급수적인 조직, 기하급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기업을 둘러싼 이 외적인 관계나 외적인 요소들이 갖추어질 때 훨씬 더 기하급수적인 혁신, 기하급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한편으로 조직 내적으로도 기하급수 경영, 기하급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기하급수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외적인 요소들을 보면 불확실성이 동반되나 창의성을 기반으로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반면에 이 내적인 요소들은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 조직, 기하급수 기업의 경영에 질서를 부여하고 어느 정도 통제가 이루어지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요소들이란 겁니다. 기하급수적 기업의 고속화 창출 동의는 크게
목적, 외적 요소, 내적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원대한 목적이 기하급수 기업의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하급수 기업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크게 생각합니다. 크게. 그러다 보니 목표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높게 설정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테드 아시죠? 전파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모아서 널리 진짜로 전파해내는 그게 바로 테드라는 조직의 목적입니다. 구글의 목적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뭐 한다고요? 관리해서 조직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정보든지 바로바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한다. 이게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MTP가 되겠습니다. 엑스프라이즈 재단이라고 하는 이 재단은 혁신적인 노력에 투자하고 그런 혁신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재단인데요. 인류를 위한 근본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답니다. 인류가 지구에서 계속 생존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근본적인 돌파구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거냐 이런 거 고민하는 겁니다. 땅 위에서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바다 또는 심해로 어떻게 나갈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공해를 아예 없애려면 뭘 해야 되냐 이런 근본적인 큰 고민을 하는 그런 지원단체가 엑스프라이즈 재단입니다. 싱귤레리티 대학이라고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어떤 대학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뭐 태제대학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어떤 대학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태제대학의 몽테로서 또 미국에도 이 기존의 유수의 대학과는 다른 글로벌하게 학생들을 모으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글로벌하게 현지에 가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조사하는 이런 형태의 대학들이 지금 계속해서 막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싱귤레리티 대학 같은 경우에 10억 명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통 기업이나 일반적인 뭐 공공기관 조직들은요 1억 명에 대해서도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MW라는 회사의 고객이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삼성전자의 고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LG전자의 제품 하나 샀다고 삶의 영향이 달라질까요? 뭐 이런 걸 우리가 당장에는 말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우리 지금 뭐 한국에 있는 언론사들, JTBC 같은 언론사는 도대체 몇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근데 이 작은 대학이 뭐라고요? 10억 명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성과, 연구 결과물에 뭐 한다고요? 도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대학이 설립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논의하고 뭔가를 고민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런 고민의 결과로 10억 명의 삶에 뭐라고요? 큰 변화를 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실 기하급수 조직은요. 그 선언문에서 엄청나게 큰 열망을 표현하고요. 조직 내외부에 많은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 상상력과 포부 이런 것들을 과거보다 훨씬 더 촉발되도록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뭔가를 제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원대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하급수 기업에서는 제가 아까 이제 MTP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시브한 큰 전환, 변환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 글자를 따서 MTP라고 부르는데요. 이 MTP에서 뭘 강조하냐면 두 가지의 왜라는 질문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일을 왜 해내려고 하는가? 이게 인류 사회, 인류 미래에 얼마나 큰 임팩트를 줄 것인가? 이걸 계속해서 따지고요. 또 한편으로 두 번째,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회사, 우리 조직은 왜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를 근본적인 질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현상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걸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들 잘 아시는 나사라고 하는 미 항공우주국이 만들어져서 뭐 했다고요? 소련보다 먼저 달에 가자.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행동을 추동하고 유발시키는 뭐 그러한 목표가 바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기하급수 조직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하급수 조직의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원대한 목표는 조직 내부와 외부에 골고루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칩니다.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고무적인 성격의 조직의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MTP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관성 있는 기하급수적 성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분산되고 파편화될 수 있는 개인들의 의지를 하나의 집합적인 역망으로 딱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묶어줍니다. 그러면서 생태계 전반으로부터 최고의 인재가 이 조직과 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 유도 장치가 됩니다. 또 이러한 MTP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을 때 사내 정치 갈등에 연연하지 않고 조직의 많은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협조하는 협력 문화를 배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성원 개개인들은 더욱더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고 그걸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MTP가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왜 MTP를 갖추어야 하는가에 관한 답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MTP가 되기 위해서는요, 고유해야 됩니다. 기존에 널려 있던 걸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게 조직 또는 실제 조직 내부 또는 현실 속에서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구현된다는 건 바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하고요. 반드시 큰 변화를 유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만 거창한 게 아니고 어느 국가, 어느 지역사회, 어느 대륙에 상당한 수준의 참여를 유발하면서 사회적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을 때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원대한 목적 MTP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 중에 이제 두 번째 요소를 말씀드립니다. 기하급수적 기업, 기하급수적 조직을 구성하는 외부적 요소로 스케일이라고 이제 아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케일의 첫 번째는 주문형 직원, 주문형 구성원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 연계 또는 집단 연합을 지칭하는 커뮤니티 앤 크라우드입니다. 세 번째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조직 내부에 있는 거 아니야? 알고리즘이 작동하려면 외부로부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수집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결국은 학습에 관한, 학습하는 건 왜 학습합니까? 개선되고 진보하고 진화하려고 하는 게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요소는 자원을 갖다가 그냥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원을 결합시켜서 자원 활용 자체를 굉장히 증폭시키는 겁니다. 외부 자원을 얼마나 증폭시켜 활용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마지막 E가 뜻하는 바는 인게이지먼트, 몰입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대충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영역에 뉴스가 나오거나 이슈가 제기되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몰입해서 참여하는 이 인게이지먼트가 외부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조직 외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고요. 끌어당겨 참여토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인게이지먼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는 외부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한 요소입니다. 외부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대로 된 MTP를 가지고 있다면 외부에 있으면서도 우리 회사, 우리 조직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뭔가 노력을 보태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은 존재합니다. 이 요소, 외부 요소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스텝 온 디맨드, 주문형 직원입니다. 보시면 속도, 가능성, 유연성 이런 것들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 밖에 있는 사람을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아주 비하적으로 우리는 계약직 직원, 한시 계약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1년 쓰고 버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문형 직원의 본질은 정말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장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바로바로 활용해서 솔루션으로 연결시킨다 라고 하는 게 이 주문형 직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말은 주문형 구성원이지만 이 주문형 구성원은 한편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굉장한 전문성과 두 번째, 어쩌면 전문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관심과 열정을 이 이슈에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함. 이런 사람들을 바로바로 끌어들여서 활용하는 것. 이게 바로 스텝 온 디맨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새로운 시각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이 학습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다고요? 매일 보는 그 사람과 또 만나서 그 일을 또 하기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처음 만나서 내가 해오던 이 일을 증폭시키는 시각과 정보와 전문성을 경험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나도 뭐 한다고요? 덩달아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떻다고요? 필요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바로 만나기 때문에 기동성, 기민성이 생성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핵심 구성원들 간에 뭐라고요? 우리는 저 MTP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서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고 해서 구성원들 간에 공유하는 어떤 정서 이런 것들 기반으로 유대감이 강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주문형 구성원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주문형 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급여나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지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찾아 나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엔터키만 치면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외부의 주문형 전문 직원들을 바로바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인터페이스가 일단 뭐야 된다고요? 갖추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구성원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탁월한 전문성을 뭐라고 규정할 거냐? 이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우리가 못 할 것은 과연 뭐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게 뭐냐? 이걸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뭔지를 결국 잘 정하려면 우리가 잘하는 게 뭔지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진짜로 필요한 전문가 데리고 왔을 때 이분이 아니었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여간 이런 것들이 스텝 온 디맨드와 관련된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외부적인 기하급수 조직의 요소로는요, 이 집단화와 연합입니다. 의도, 신념, 자원, 선호, 욕구, 위험 이런 것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외부의 여러 사람들을 묶어서 커뮤니티 앤 크라우드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크라우드와 커뮤니티는 좀 다른 겁니다. 크라우드는 그냥 다 모여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크라우드라고 부르지만 커뮤니티는 원천적으로 의도와 신념, 관심을 뭐 한다고요?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이걸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어쨌거나 간에 연합을 맺고 집단화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기하급수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뭐하고 있다고요?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품을 사서 쓰기 때문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낸 돈보다 이 제품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공감대, 특히 기하급수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대한 MTP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커뮤니티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고 크라우드가 집결되어 있을 때 진심으로 기하급수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가 된다고요? 고객 기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사람들이 뭐 해준다고요?
아이디어를 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내는 아이디어를 검증해 줍니다. 자기들도 학습하고 우리도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많이 모여있으면 많이 모여있을수록 어떻다고요? 실행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고 아이디어 창출이 훨씬 더 증폭되어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화와 연합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MTP가 굳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문턱이 낮아야 되고 참여를 더욱더 광범위하게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리더십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권위는 있어야 되겠죠. 왜? 크라우드와 커뮤니티 속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정말 이 분야에선 탁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재밌는 건 뭐라고요? P2P, person to person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는, 이게 평상시에 굉장히 자유롭게 기업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그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고 그들의 관심사를 기업 내부에 끌어들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구조일 때 훨씬 어떻다고요?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외부적 요소의 세 번째입니다.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핵심 뭐라고요? 학습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단순한 기계학습 또는 신경망 기술에 의존해서 새로운 패턴, 솔루션을 찾아내는 딥러닝 방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알고리즘, 학습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확장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면 학습이 필요하고 학습을 기반으로 다음번, 그 다음번, 그 다음번까지 계속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려면 인터넷으로 연결된 기기와 센서 이거를 활용하려면 학습이 이루어져야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료만 모으는 것일 뿐 뭐는 없다고요? 개선된 학습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학습 메커니즘이 있어야 오류가 덜 발생합니다. 더욱더 본질에 접근할 수 있죠. 그러면서 안정적 성장이 가능해질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업데이트하고 개선시키는 것 자체도 학습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인공지능 관련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술, 지원 조직이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알고리즘 때문에 우리 조직 구성원이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이 아웃 오브 데이트가 되게 되면 굉장히 구성원들이 어떻지요?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고 저항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덜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문화적인 조직 분위기가 학습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고 학습을 통해서 네가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학습 메커니즘이 작동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걸로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적 요소의 네 번째로 외부 자산을 적극적으로 레버리지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접 소유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빌려 쓰거나 공유하는 것. 그래서 다양한 자원기술 역량 이걸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바로바로 활용하는 것들이 외부 자산 활용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 다양성을 줄이겠죠. 관리 노력이 당연히 절감될 겁니다. 또 외부의 다양한 형태의 전문 지식, 기술, 노하우 등을 활용함으로써 확장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기존 제품들을 더욱더 다채롭게 변모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러면서 외부 자산 활용이 쉬우면 쉬워질수록 한계 비용을 소싱 차원에서 저렴하게 낮출 수 있고 우리의 변화 속도, 이 기동성, 기민성을 높여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외부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외부에 일단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체가 다채롭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활용할 수가 없을 거니까요. 또 한편으로 이걸 쉽게 좀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정인에게 딱 집약되어 있거나 특정인에게 딱 붙어있는, 스틱되어 있는 이런 것보다는 범용성이 조금 있는, 활용의 범용성이 있는 자산 이게 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 외부의 자원을 끌어들이려면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요소의 다섯 번째입니다. 활동적인 참여, 몰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되고 정교하며 소셜화된 이런 이용자의 개입, 평가, 의견 개진 그리고 세력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 회사의 고객 기반으로서 이해관계자 기반으로서 큰 변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성도를 높이는 데 당연히 중요하고요. 아이디어 창출을 증폭시킵니다. 또 단순 크라우드를 커뮤니티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도 인게이지먼트가 중요하고요. 또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이걸 수행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용자들에게 뭐라고요? 디지털 피드백 보리를 가지고 이용자들의 참여, 몰입 자체를 계속해서 우리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점에서 굉장히 활동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적 참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MTP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분명하고 공정하며 일관성이 있는 규칙, 규정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리 조직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 조직과는 조금 상충되는 요소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참여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참여자들이 처음에는 참여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갈등하게 되고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라우드가 흩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해당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하급수 조직, 기하급수 기업을 구성하는 5가지 외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각각의 요소에서 몇 가지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어서 그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첫 번째, 주문형 직원과 관련해서 P&G는 자사 제품이 월마트 선반 어디에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수천 명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긱워크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데 어느 시점에 참여해서 우리 제품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하면 수천 명이 글로벌하게 바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월마트가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플랫폼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주문형 직원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시장조사부서 여러 명이 뭉쳐져서 전국을 지역별로 나누고 시장조사 업체를 컨택해서 한 달, 2달 지난 다음에 이것들을 조사 결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커뮤니티 및 크라우드와 관련해서는 이 단계가 조금 존재합니다. 3단계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MTP를 기반으로 초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유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커뮤니티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노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규모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인센티브나 만족감을 선사하는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겠죠. 세 번째 단계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P2P 참여를 자동화시키는 것들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기사에 딱 접하게 되면 그 기사 밑에 뭐라고요? 어떤 링크나 태그가 붙어서 바로 또 그 다음 걸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것들이 플랫폼 기반의 P2P 참여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커뮤니티와 크라우드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가속적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는요. 사람은 보통 오류나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지적 한계를 넘어서 사업 통찰, 의사결정,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정리, 적용, 광범위한 노출과 공유 이런 4단계의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순박한 사람들은 수집하고 정리하고 적용만 합니다. 그 결과를 공유하고 노출하는 것들은 잘 하지 않는데요. 노출까지 갔을 때 훨씬 더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외부 자산 활용과 관련해서 희소한 자원, 정말 희소한 것들은 결국 뭐 해야 된다고요? 일정 부분 내가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화가 가능한 여러 가지 것들은 가능한 한 뭐 해야 된다고요? 외부에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활용하는 것, 온갖 종류의 자산을 함께 소비할 수 있도록 자원과 내부에 있는 것들만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것, 외부에 있는 것, 외부 끝끼리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고 결합시키는 협력적 소비, 협력적 자원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외부적 요소의 5번째로 참여는 본질적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조직의 책임자 리더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고 또 한편으로 협업하려는 인간 의지가 있죠. 이것들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과거의 조직의 리더는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자극할 건지를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었죠. 기하급수 시대의 조직, 기하급수 기업의 그 리더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 외부에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잠재적인 비고객과 참여자들을 어떻게 우리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일지와 관련해서 그들의 협업하려는 인간 의지를 어떻게 자극하고 활용할 것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을 유발하고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들, 우리가 갖고 있는 원대한 목표 이런 것들을 당연히 먼저 그들에게 제시하실 필요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하급수적 경영을 하는 기하급수적 기업을 구성하는 이제 내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부 요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터페이스, 두 번째가 대시보드, 세 번째가 실험, 이렇게 해서 또 이제 5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앞서서 외부 요소는 모두 다 외부만 있는 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외부적인 요소가 훨씬 더 좀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부 요소는 진짜 이 내부에 존재하는 기하급수적 기업, 기하급수적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인터페이스입니다. 연결 수단인데요. 외부 요소를 내부적인 통제 체제에 연결하려면 그 기업이나 조직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필터링이나 매칭 도구가 필요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연결 수단 인터페이스라고 규정한다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풍부한 외부 자원을 필터링해서 내부 가치로 전환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통로가 필요합니다. 외적인 성장 동력과 내부의 안정화 요소를 요걸 딱 리킹 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고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인터페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구성돼야 자동화를 기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외부성 자체가 확장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에서 뭐가 작동해야 된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알고리즘 자체가 계속해서 작동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내부적 요소의 두 번째 요소는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그 대시보드는 다른 말로 측정과 점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막대한 데이터가 있고 그것들을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성과 지표로 실시간 보여줄 때 어떻게 이걸 관리할 거냐, 그것에 관한 관리 수단이 바로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냥 성과 평가 표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성장을 실시간으로 결과물을 추적하는데 반드시 뭔가 점검 수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걸 OKR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관리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OKR은 목표와 핵심 결과물이란 겁니다. 특정 목표를 작은 목적으로 나누어 놓고 각각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어떻는지를 그때그때의 핵심적인 지표로 관리하는 이 OKR 방식, 이게 있어야지만 어떻다고요? 우리가 어디쯤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나가야 되고 지금까지 어디까지 걸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는 분기, 보통은 반기 내지 1년 단위로 우리가 뭘 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피드백 주기가 아주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1년 기다렸다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수시로 뭐 할 수 있죠? 우리의 잘못이 뭔지 우리가 잘한 게 뭔지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큰 실패에 노출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어야 하고 줄어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먼 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점에서 일단 대시보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평가 지표를 세분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목표와 중간중간 단계의 핵심적인 목표 달성치, 점검하는 목표 달성치가 세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대시보드가 있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빈번한 잦은 평가, 성과 확인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피로감을 덜 느끼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 대시보드의 활용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 대시보드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더 제대로 평가해 볼 수 있고 더욱더 빠른 학습, 조정 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 요소의 세 번째는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뭔가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가정이죠. 이럴 것이다. 이렇다면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논리적 추론입니다. 이런 것들을 퇴소해보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 가능성을 탐색해 나가는 여기 중요합니다. 린 스타트업 방법론입니다. 린 스타트업 방법론. 이 린 스타트업 방법론의 핵심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작게 시도하고 실수해보고서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이런 식의 업무 추진 방식입니다. 끝까지 가본 다음에 잘못됐구나, 이건 잘했구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걸 굉장히 작은 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그때그때 확인해서 바로바로 뭐 한다고요? 개선점을 확인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이 바로 실험의 본질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계속해서 해서 나중에 가서 6개월, 1년, 2년 지난 다음에 잘 됐네, 안 됐네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는 A-B 테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과 이걸 조금 변화시킨 다른 것 중에 어느 게 더 좋은지를 그때그때 확인해 보는 작은 형태의 실험을 우리가 A-B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조직 내부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 이 변화에 발맞춰 나가려면 그 반복되는 신속한 외부 변화에 맞추어 우리도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작은 것들을 바로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뭐 할 수 있다고요? 큰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큰 성공을 위해서 작은 실수들을 결합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해내기 위해서는 MVP를 통해서 출시 속도를 개선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져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제품을 2년 개발해서 출시하는 게 아니고 3개월 단위로 개발해서 내놓고 고객의 반응을 보고 바로바로 개선해서 그 다음 제품을 연결시켜서 출시하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MVP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말로 하면 최소 요건 제품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제품이 아니고 기본적인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중간 단계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놓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MVP는 전혀 아니고요. 이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최소 요건 제품을 바로바로 빨리 출시하면서 빨리빨리 개선시키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 속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스크를 감수할 때 더 빨리 배우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실험하기, 시도해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실험 결과를 어떻게 추적하고 측정해서 잘 된 거, 안 된 거, 좋은 거, 나쁜 거를 판단할지 이 기준이 뭐야 된다고요? 잘 세팅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시도해보기가 잘 되려면 문화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실패는 퇴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패는 경험이고 이 실패 경험이 새로운 자산이 된다라는 실패의 긍정적인 인식, 그러한 분위기가 조직에 있을 때, 갖춰져 있을 때 시도해보기가 훨씬 더 잘 작동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적인 네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내부적인 네 번째 요소는 좀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알아서 하기입니다. 알아서 하기. 누가 지시해서, 누가 평가해서 너 문제 있어 이런 말 하기 전에 너 이거 잘했구나, 인센티브 받아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알아서 자기 걸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다기능팀이 중앙조직 등으로부터 권한을 나눠받아서 스스로 계획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됐어 안 됐어를 누가 판단한다고요?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상급자가 판단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란 겁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객 접점, 경쟁 접점에서 우리의 책임감을 고무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사장님이 결정해서 다시 나한테 내려오기 전에 내가 그 지점에서 바로바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구현해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왜? 한 번 의사결정층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3개월, 6개월씩 걸립니다. 그런 속도로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고요.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올라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응이나 학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갖고 새로운 시도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때 우리 구성원들의 사기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변화 내용 때문에 알아서 활동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알아서 활동하는 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MTP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구성원들 자체가 가능한 한 뭐라고요? 진취적이어야 됩니다. 과거지향적이어서는 곤란합니다.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뭔가 과거보다 나아져야 된다라고 자꾸 우리 스스로 뭐 해야 되죠? 이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갖춰져 있을 때 알아서 하는 게 가능합니다. 매일 지시받는 사람들 이거 해내기 어려울 겁니다. 구성원들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아야 될까요?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 소극적인 사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보다는 실수가 있더라도 적극적인 사람을 더욱더 많이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알아서 하는 게 잘 되려면 대시보드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상급자한테 의뢰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건지 바로바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게 될 때 훨씬 더 어떻다고요. 알아서 활동하기가 잘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요소의 5번째는 소셜 기술입니다. 특히 소셜 네트워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조직 내부에 어때야 된다고요?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시간 지연 없이 조직 내 외부의 수직적, 수평적 상호작용을 만들어주는 디지털 기반 연결 기술이 조직 내부에 제대로 세팅되고 작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대화가 빨라집니다. 대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서 조직 전체 학습이 빨라지고 이 과정 속에서도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조직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특정 이슈, 특정 사건, 특정 결과에 대해서 바로바로 접속해서 그 내용들을 숙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디지털 기반의 연결 기술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서도 MTP가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 클라우드와 관련된 소셜 네트워킹 툴, 이것들이 조직 내부에 고유하게 갖추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문제점, 병폐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퇴근한 후에도 카톡으로 업무 지시 내리는 거, 단톡방에 뭔가 자꾸 이상한 걸 올리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셜 네트워킹을 구성원들끼리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피드백 받거나 현상적인 문제를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가 전제돼야지만 작동합니다. 아무리 단톡방에 뭘 올려도 뭐라고요? 다 무시하고 있고 신경 쓰지 않으면 말짱 꽝이란 거죠. 직급이 낮은 신입사원이 이런 새로운 요소가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올렸을 때 직급에 구애받지 않고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점은 과거에 이렇게 해결했던 것들을 한 번 더 도입해 볼 수 있겠군요. 라고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 소셜 테크놀로지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문화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5가지 내부 요소 각각에 대해서 추가적인 몇 가지 이슈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가지 요소, 첫 번째가 인터페이스였습니다. 두 번째가 대시보드였고요. 세 번째가 시도해보기였고요. experimentation 네 번째 요소가 자율성이었습니다. 알아서 잘하기. 5번째가 소셜한 어떤 기술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터페이스와 관련해서
우버는 운전자를 선택하는 시스템을 인터페이스로 가지고 있죠. 예. 구글 벤처스는 구글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에 어떤 직원을 데려다 쓰는 게 좋을지 그 직원을 검색해 볼 수 있는 나름대로 이 직원의 이력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이 직원의 전공이 뭐였고 관심사가 뭔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창 또는 직원의 이력서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창이 구글 벤처스 내부에 존재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인터페이스로 작동한다는 거죠. 예. 대시보드와 관련해서는 총 이용자 수, 전일 방문자, 총 개인 이용자 뭐 이런 단순한 형태의 성과 기준뿐만 아니라 총 전문 가입자 수, 전문성이 있는 전문 분야 가입자 수가 얼마냐, 전일 현금 수입은 얼마냐, 전일 신규 개인 가입자 대비 신규 전문 가입자 비율은 얼마가 되냐, 이렇게 더욱더 구체화된 측정치를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대시보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외적인 비교 가능성 때문에 보편적인 측정치를 활용할 경우에 우리 조직의 특화된 형태의 평가 기준이 생성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좋은 성과라고 말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대시보드는 기계적인 평가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측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험과 관련해서 뭔가 계속해서 시도해보는 과정에서 무언가가 덩달아 계속해서 바뀌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바꾸면서 규모를 더 키우는 이 스케일러블한 러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해보고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증폭되는 어떤 효과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래로부터의 아이디어 개발과 위로부터의 이 승인과 지원 이게 바로바로 결합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래 사람만 계속해서 뭔가 고민하고 아이디어 내고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윗사람이 바로바로 수용하고 바로바로 지원해주고 바로바로 피드백 주는 이 내용이 순식간에 결합되어 이루어질 때 아랫사람이 뭔가 보고했는데 일주일 있다 답 나오고 뭐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실험은 누구도 참여하는 거라고요. 자율권을 주고 아랫사람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윗사람 자기도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실험에 동참해야지만 조직적인 시너지가 창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요소인 자율과 관련해서는요. 권한과 의사결정이 위에서부터 분배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곤란하다는 거죠. 핵심 뭐냐? 여러 다수의 자발적인 팀에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산되어 있다. 윗사람한테서 받은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내 옆에 수평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일을 뭐하고 있다고요? 바로바로 해치우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랑 협력한다고요? 그들과 굉장히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여러 팀에 분산되는 형태의 이걸 홀라크라시라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의 자율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윗사람한테 내가 요만큼의 권한을 받았어가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율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허락받아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거다. 누구든 먼저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자율을 바라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하급수 기업의 내부 요소 5번째, 소셜 네트워킹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킹 기술이 어느 정도 탁월한가를 보려면 7가지 핵심 요소가 다 언급되고 있고 작동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그 소셜의 대상인지,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업무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네 번째로 어떠한 파일, 정보가 직접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지, 5번째로 텔레프레젠스, 누구랑 가상화면 속에서 바로바로 얼마나 잘 만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 가상의 세계입니다. 메타버스 형태로 우리 업무 자체가 얼마나 구조가 되어 있어서 나의 업무 현재 상태와 위치를 바로바로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는지, 그 다음 마지막 소셜 네트워킹 기술과 관련된 7번째 요소가 감정을 느낄 수가 있으면 더 좋다는 겁니다.
데이터만 봐서는 이 데이터를 입력한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그런 것까지 같이 센싱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의미 있는 소셜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7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서 소셜 네트워킹 기술을 조직 내부에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하급수 조직을 구성하는 내부 요소 가운데 5가지 IDEAS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